저기 세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한국이 좋은 나라일까 나쁜 나라일까, 천당일까 지옥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 사이에 좁은 해랑에 우리가 있지 않나, 한국은 연옥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프랑스의 자크 르고프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 가장 유명한 중세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대표작이 연옥의 탄생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연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근대로 넘어가기 직전에 연옥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건 희망의 장소다 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태제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천당으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좋은 나라로 갈 거냐 나쁜 나라로 갈 거냐, 연옥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토론을 하면서 생각했던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과 지금 이 비상시국과 관련해서 한국의 과제를 백작관도 대한민국의 진일보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준비된 토론문을 읽으면 아마 10분 딱 될 것 같습니다. 천당과 연옥처럼 한국은 정말 드라마 천국입니다. 뉴스를 보면 날마다 연속극입니다. 그런 일상이 한류 드라마의 원천과 동력이 되고 새 역사를 창조합니다. 막장 비극인 비상계엄은 다행히 아주 짧은 단막극으로 종결됐습니다. 이제 기대하는 것은 국민 주연으로 연출할 희극입니다. 뜬금없는 비상계엄 해프닝은 대한민국의 백작관도에 있지만 민주주의를 지킬 능력이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게 만들지 않을 거란 믿음으로 이 토론을 합니다. 백작관들은 문자 그대로 백자가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선 상태, 곧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까지 도달한 정점을 지칭합니다. 풍선이 최대한으로 팽창하면 터지거나 수축하는 일만 남아있듯이 그 상태는 위기입니다. 그 위기를 초월해 진일보하려면 사즉생 생즉사, 곧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각오로 사생결단해야 합니다. 올해 노벨위원회는 한국에 사실상 2개 상을 선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문학상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학상입니다. 3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가운데 한 명인 제임스 로빈슨은 Why Nation Fail의 테드 강연 굉장히 많이 지금 발표자 선생님 보여주셨죠. 한반도 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시작합니다. 남한은 환한데 북한은 깜깜하다는 것이 두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국가는 왜 실패했는가라는 벽돌책은 본래 세계 경제학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 가운데 하나인 The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의 확장판입니다. 식민지 제도적 기원과 경제발전의 인과성을 탐구한 이 논문은 한국인에게 식민지 근대화론의 새로운 버전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식민지 시절에 형성된 제도가 현대 경제성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태제가 과연 한반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일제 식민 지배를 받은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 체제는 포용적이지 않은 착취적 제도입니다. 일제는 조선을 수탈하면서도 대륙 침략의 전초기지로 삼기 위해 식민지 근대화를 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의 유산은 남한보다는 오히려 북한이 더 유리하게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과 같은 남북한 경제성장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냉정적 세계질서가 구획한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로 분단됐기에 발생했다는 것이 아세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제도주의 설명에서 생략된 것이 행위자 인간의 역할입니다. 이건 끊임없는 논쟁이지 않습니까? 구조냐, 사람이냐, 행위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설명하냐가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분단국가로 길을 선택한 결단은 이승만 대통령이 내렸기에 보수 우파는 그를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합니다. 이승만이 뿌린 씨앗을 성장시켜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성장을 성취한 지도자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이승만과 박정희 둘 다 포용적 제도와는 거리가 먼 독재 정치로 몰락한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근대 이주혁명을 성취한 결정적 요인은 무엇인가입니다. 노비슨 교수는 수상 발표 당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의 전환점이라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독재자였지만 그의 수출 정책으로 한국은 폭발적 성장을 했고 그의 집권 이후 한국은 민주주의 제도로 전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가장 큰 매력은 문화적 폭발이며 내 아들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멋진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이 이중성, 이런 역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입니다. 노빈슨 말에 따르면 한국은 발전 동력이 경제, 정치, 문화로 이어지는 근대화 이론이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된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런 선국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국에서 일어났느냐입니다. IMF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아시아의 4마리 용이 비상한 요인을 유교 자본주의와 교육의 힘으로 뽑았습니다. 제도와 문화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는 막스 베버가 개신교 윤리에서 자본주의 정신이 기원했다고 주장한 이래로 오래된 논쟁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성공한 1차적 요인은 제도인가 문화인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의 결과론을 지향하는 둘을 종합하는 설명통은 없는가? 일제병합 이전의 한반도 상황을 판단할 때 하나의 객관적 관찰로 인용되는 사료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입니다. 비숍은 조선왕국을 해생에 가망 없는 불치병 환자로 여겼습니다. 양반에 의한 가혹한 착취구조를 철폐하지 않는 한 왕조의 멸망은 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이 가진 잠재력을 연해주로 이주한 조선인에게서 발견했습니다. 비숍은 그들을 보면서 국가 제도만 정비된다면 훌륭한 국민이 될 수 있는 민족성을 확인했습니다. 한민족은 우수한데 제도가 썩었기에 대한제국은 멸망하고 일제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비숍의 평가대로 국가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근대를 향한 내재적 발전은 불가능했습니다. 일제가 패망하고 미군정으로 해방 공간을 맞이한 역사적 조건에서 남한은 자유로 나가는 좁은 해랑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권위적 산업화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민주화 사이의 좁은 해랑으로 87년 체제가 성립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강 작가의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은 제2의 한강의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 빠른 추격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한 것이라면 문화 영역에서 일어난 두 번째 기적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세계 속의 한국의 위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근대 이주혁명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성취한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 부상한 것을 세계는 경이롭게 바라봅니다. 문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 상황입니다. 대통령과 국회 권력이 충돌하고 급기야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헌정질서 위기 속에서 좁은 해랑은 붕괴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한강의 기적을 정점으로 대한민국은 백척간도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정치, 종교, 믿음 덕분에 산업화, 민주화 사이의 좁은 해랑에 진입하고 비상계엄이란 막장 드라마를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과잉은 포퓰리즘을 낳고 공화주의가 변질되면 파시즘이 출현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다시 민주공화국이란 정치종교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사이 좁은 해랑에서 새로운 족쇄찬 리바이던을 탄생시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다라는 우파, 반공, 우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이 서로 상반된 힘, 하나는 국가의 힘이고 하나는 사회의 힘, 이 좁은 해랑을 우리가 어떻게 복원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던진 비상계엄 카드를 통해 87년 체제를 대체하는 제7공화국 개헌의 필요성은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백척간도 대한민국의 진일보리한 화두는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좁은 해랑입니다. 그러니까 안 원장님이 말씀하신 숙론, 포용, 민주헌정 혁신의 방향으로 제왕제 대통령제를 대체할 수 있는 준내각제, 간선 대통령제, 그 다음에 지역대표의 양원제. 근데 이러한 제안은 굉장히 혁명 중의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에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사는 통일 위주의 사관으로 서술됐고 우리 머릿속에는 언제나 통일은 좋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은 나쁘다라는 이것이 있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위치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한국사에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 가운데 어느 때가 더 전성기였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점에서 왜 이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너무 이전에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디킨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좁은 해당이 되려면 레디킨 효과라는 거죠. 끊임없이 뭔가 백조처럼 물속에서 헤엄을 쳐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려면 이 지점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작관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두 번의 한강 기적을 낳은 좁은 해랑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통일인가 평화체제인가. 우리한테 중요한 게 지금 평화지 여기서 통일이라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 이것도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할 때이고 그런 맥락에서 제7공화국 개헌 논의를 이 위기를 넘기고 난 다음에 다음 대통령은 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족쇄찬 리바이던의 문제입니다. 이 족쇄찬 리바이던은 긴장과 균형으로 생겨나고 성장합니다. 우리의 힘은 언제나 이 긴장과 균형 속에서 국민이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이 지금 떠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굉장히 큰 미래의 도전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미래의 한국은 다문화 사회입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도 여태까지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그거에 갇혀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혁신적 표현국가가 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백척간도에 있는 지금의 상황이 제2건국 수준의 대비 변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직생, 생즉사 자세로 백척간도 진일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